안녕하십니까, 원이프리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25일 일요일이고요.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책을 끝냈습니다. 오늘 시작한 부분은 듀레이션이 긴 주식을 찾아라 라는 부분이었는데, 듀레이션의 정의가 무엇이냐, 투자 자금의 평균 회수 기간이에요. 책에 있는 것 그대로 일단 가져와 봤는데, 일단은 그 이교석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듀레이션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저도 책만 가지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영상을 참고했거든요. 그 영상을 참고하면 훨씬 이해가 좋을 것 같고, 그걸 보면서 좀 그림을 그대로 그려봤어요. 투자 자금의 평균 회수 기간이 듀레이션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 결국은 듀레이션은 무게중심, 그 현금 흐름의 무게중심과, 금리 변화가 가격 변화에 미치는 민감도를 의미하는 건데, 이 그림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왼쪽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예를 들어 빌려주고 3년 뒤에 원금과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 듀레이션은 3년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상황이 1년 차 때, 2년 차 때 뭔가 이자를 먼저 받는다. 그러면은 내가 투자 자금의 회수 기간이 2.7년, 이건 가정치니까 얼마 받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짧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듀레이션이 긴 주식을 찾아야 된다는 건데, 왜 그렇냐는 뒤에 가면서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장주 듀레이션과 가치주 듀레이션 중에서 뭐가 더 크냐 보면은 성장주 듀레이션이 더 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성장주 같은 경우는 지금 벌어들이는 돈보다 앞으로 돈 벌어들이는 게 점점 커진다, 성장률이 높다, 이래서 이제 성장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현금 흐름의 지금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의 듀레이션이 긴 거고, 가치주 같은 경우는 성장이 어느 정도 그 카테고리가, 그 사업이 성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막 그렇게 지금 파란색 막 짝대기가 그 돈 벌어들이는 돈이라고 쓰면은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현금 캐시플로우의 무게중심이 이렇게 뒤에 있지가 않다는 거죠. 이제 중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가 일반적으로 가치주보다는 듀레이션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감도는 어떤 거에 대한 민감도냐,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가 크고 작음을 이제 그 민감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논문 같은 것을 찾아보면서 이제 듀레이션 그리고 수정 듀레이션,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이제 그 부분은 꼭 영상을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만기가 없는 주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만기가 없는 주식이란 게 뭐냐면은 영속 가능한 기업. 최근에는 ESG가 되게 강조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ESG를 하지 못하는 회사들은 도태되고 사라질지도 모르는 기업이 되는 건데, ESG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렇게 지배 구조, 이런 식으로 있는데,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효석 씨가 얘기를 하는 것은, 반면에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곧 사라질 기업에 대해서도 뭔가 지금 위기감이 생기고 있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기업을 투자를 할 때 그런 기업들은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만기가 없다는 게 결국에는 듀레이션이 길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기업이 망했다, 그러면 미래 현금 캐시플로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이게 만약에 무한대라고 치면은 계속 이게 있는 거니까 이게 무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상당히 긴 기업, 이게 바로 만기가 없는 기업이다. 그래서 ESG를 잘하고 있는 기업, 제가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SK그룹주라던가 뭐 마크로젠, 작은 기업들 중에서는 이런 걸 좀 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어떤 기업들이 살아남을 거냐,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것을 잘 하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COE가 낮은 기업을 찾아라는 건데, COE는 지난번에 마무리 때 얘기를 했어요. 기업이 벌어들일 먼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하는 단계에서 사용하는 금리, 그 회사에 적용되는 금리인 거거든요. 근데 COE가 높은 기업의 특징이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악덕 기업, 주주가 아닌 오너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지배 구조가 일반적으로 나쁘고요. 게으른 기업, 돈이 많이 남는데 그 돈을 그냥 현금으로 쌓아둔다거나 사업에 관계없는 곳에 사용한 뭐 부지를 산다거나 신사옥 만든다거나 그 사업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더 사업을 키워서 주주들에게 환원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인데, 이런 것들을 게으른 기업, 성장이 멈춘 기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변동성이 큰 기업인데 이거는 그만큼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좋지 않다. 예를 들어서 CEO가 낮은 기업이 뭐가 있냐, 테슬라나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가 있는데, 테슬라 유상증자하는데, 유상증자하면 일반적으로는 기업 가치가 희석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오히려 올랐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유상증자하는 돈 가지고 뭔가 더 큰 기업의 성장이 있겠구나라는 데 사람들이 베팅을 해줬기 때문에 CEO가 낮게 책정이 된 거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정말 낮은 가격으로 이제 회사채를 발행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기업이 좋은 이제 주주들에게 환원되고 성장성이 보장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밸류에이션을 적용받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CEO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거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급등했다. 테슬라가 막 거의 $1,000 갔었잖아요. $950 이렇게 갔었는데 그렇게 막 오른 거를 막 따라가기보다는 CEO가 낮은데 아직 주가가 상승하지 않은 기업들, 그래서 CEO가 좋은 기업은 따로 있고 좋은 주식은 따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주식이라는 것은 COE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거나 낮았거나, 좋은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팔고 돈을 많이 남겨 먹을 수 있는 게 좋은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조금 구분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기업 가치평가를 하고 있었던 게 바로 이거구나 한 게 깨달은 게 있는데, 상대가치평가법이에요. 저는 정말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PER, PBR 이제 이런 것들을 참고했는데, 이게 제가 왜 어떤 게 문제점이 있었냐, 저도 생각했던 문제점인데 이것을 찝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문제점이 순환 참조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참고해서 그걸 계속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쿠팡과 인터파크가 같은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쿠팡이 막 지금 막 예를 들어 40조, 50조를 시가총액 받는다고 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펄을 똑같이 인터파크에 적용한다. 그러면은 아마존은 예를 들어 펄을 여기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시가총액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인터파크와 아마존이 같은 밸류에이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이냐?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도 나도 토록 이제 기업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버블이 형성이 되고, 반대로 어떤 기업이 갑자기 폭락하게 되면은 그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진 회사도 같이 밸류에이션이 하락하는, 이런 것을 이제 순환 참조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밸류에이션 책정해야 되나 되게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 상대가치평가법에 전통적으로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이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이런 것을 좀 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되게 쉽게 상대가치평가법을 했는데, 내재가치평가법은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되게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 근데 이제 다른 기업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 자체만으로 보는 거거든요. 기업의 현금 흐름, 그리고 그 기업에 적용되는 COE, 그리고 적정 가치를 산출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만큼 좀 보기가 어렵고, 근데 이거는 그 애널리스트가 얼마나 더 그 신뢰성이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조금 신뢰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가치평가법은 바로 정말 쉬워가지고 빨리 적용할 수 있지만, 내재가치평가법은 저도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네이버나 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를 이어서 이제 애널리스트가 올려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보면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얼 옵션이라는 개념을 봤는데, 여기서는 주식이 아니라 복권을 가지고 예시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 복권 1,000원짜리 산다. 근데 이제 복권 1,000원짜리 가치가 우리가 그 확률 같은 거 1등부터 뭐 10등까지 걸릴 수 있는 확률을 다 계산을 했을 때 550원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450원의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물론 1,000원 가지고 뭐 10억 몇 억을 벌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꽝도 걸리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450원 손실을 보는 건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보여서 2,000원짜리 사냐? 이 수익 구조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복권을 산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의 가치는 450원으로 이미 정해져 있죠. 복권의 가치는 550원이니까. 그런데 좋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10,000원을 벌지, 100,000원을 벌지, 몇 억을 벌지, 땡땡땡 억을 벌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심리적인 불확실성의 사람들은 이 수익 구조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복권을 사는 건데, 이게 주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이 개념을 좀 활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방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의 주가는 여기는 무조건 지켜줘. 근데 올라갔을 때는 얼마까지 올라갈지 몰라. 저는 이런 종목들을 참 좋아하고 많이 찾았었는데, 이게 바로 리얼 옵션의 개념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복권 사는 거와 같은 이제 이치라고, 심리 상태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이해가 편했습니다. 그리고 전 마지막 페이지 부분이 너무 좋았는데, 2차선을 간다는 것의 의미를 얘기를 했어요. 차를 보면은 1차선이 있고 2차선이 있는데, 보통 1차선은 이제 추월차선, 차가 엄청 쌩쌩 달리고, 2차선은 이제 그냥 정속 주행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추월차선은 진짜 더 훨씬 빨리 가고, 그런데 주식에서도 여기서 막 급등주 타고 그때 계속해서 급등주 타면서 돈을 빨리빨리 버는 게 욕심이 날 수 있겠지만, 내가 여기 갈 실력이 안 되는데 여기 끼어들기 했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바로 그대로 골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깡통차이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내 방향성은 이미 맞는 거고, 내 길 잘 지켜나가면서 하는 게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 작은 수익이 쌓여서 언젠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이 올 거니까, 그때까지는 실력을 많이 쌓아야 된다라는 저의 생각과 너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부분에서 되게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2차선을 가는데, 저도 추월차선이 너무나도 부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마인드 컨트롤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또 한 가지 생각이 든 것은, 이효석 씨가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직접 투자를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직접 그것에 대한 실패와 성공을 느껴봐야지 그게 정말 자기 실력과 자산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가 투자 아이디어를 세우고 거기에 직접 실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경험치가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 기업 좋게 봤고 이렇게 얼마를 투자를 해봐야겠다, 그런 아이디어가 생겼다면은 소액이라도 정말 직접 자본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주식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의 독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